$1짜리 주식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을 속여가며 그 돈을 만들어냈죠. 결국 감옥에 갔지만 겨우 22개월만 복역했고, 출소 후에는 할리우드가 그의 범죄를 영화로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던 벨포트라는 한 사기꾼이 만들어낸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오늘은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기 사건 중 하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탐욕이 수천 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사기꾼이 어떻게 영웅이 되었는지 말이죠. 1962년 뉴욕 퀸즈의 베이사이드에서 태어난 조던 벨포트는 평범한 중산층 유태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남달랐죠. 12살 때 이미 레모네이드 장사를 시작했는데,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 한 명이 사면 3명의 친구에게 추천해달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여름이 끝날 무렵 그는 20개의 레모네이드 가판대를 운영하는 작은 사업가가 되어 있었죠. 16살 때는 대부분의 또래 아이들이 용돈을 받았을 때 그는 이미 카마로를 몰고 다녔습니다. 단순한 사업적 수완을 넘어선 무언가, 바로 남을 설득하고 조종하는 천부적 재능이 어린 시절부터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조던은 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길 바랐지만 조던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수업 시간에 학장이 한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만약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 여기 왔다면 잘못된 길을 택한 겁니다 라고 말한 순간 조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강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에게 치아를 치료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부자가 되는 것만이 목표였으니까요. 의미 있는 일, 사회적 가치, 환자에 대한 봉사심 같은 건 그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그가 원한 건 단 하나,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대학을 마친 후 조던은 놀랍게도 문간 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고기와 해산물을 파는 사업이었죠.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지금 최고급 스테이크를 특가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USDA 최상급이고 급속 냉동된 제품입니다. 동네 정육점보다 훨씬 저렴하게 드릴 수 있어요 라며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별다른 시설도 없이 차 뒷좌석에 고기를 쌓아놓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놀랍게도 한 달에 10만 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10만 달러였으니 지금 돈으로 치면 3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매출과 수익은 다른 법이죠. 경험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해 문제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송 지연, 상한 고기, 미수금 등이 쌓이면서 몇 달 만에 회사는 망해버렸죠. 그런데 이 실패 속에서 조던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스테이크든 서핑보드든 주식이든 상관없이 자신은 무엇이든 팔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 세일즈맨 조던 벨포트가 탄생한 것이죠. 실패는 그에게 절망이 아니라 가르침을 줬습니다.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설득의 기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건 제품이 아니라 희망이고, 그 희망을 팔 수 있다면 어떤 쓰레기든 팔 수 있다는 냉혹한 진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더 나은 제품이 아니라 더 높은 수수료를 찾아 나선 조던은 월스트리트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LF 로스차일드라는 투자회사에서 초급 사원으로 일을 시작했죠. 정장을 입고 할당량을 채우고 화장실 칸막이에서 코카인을 하는 것이 일상인 회사였습니다. 1980년대니까 가능했던 일이었죠. 여기서 조던은 처음으로 진짜 돈의 맛을 보았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브로커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조던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고기를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게임이었죠. 여기서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고 성과가 곧 인격이었으며 돈이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는 주식시장 대폭락이 일어났습니다. 전화벨이 멈췄고 브로커들은 떨어지는 주가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조던도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는 오히려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페니스톡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페니스톡은 진짜 브로커라면 누구도 건드리지 않을 쓰레기 같은 주식들이었습니다. 규제도 없고 유동성도 없고 대부분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들의 주식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수수료가 50%였던 것이에요. 같은 노력으로 10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학위도 필요 없었고 빠른 전화와 더 빠른 말만 있으면 됐죠. 조던은 전화를 들고 네브래스카에 사는 평범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씨.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아주 작은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제품이 홈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체를 뒤바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큰 회사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IPO 이전의 완벽한 기회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당 1달러에 투자하시면 6개월 후에는 마우이 해변에서 저에게 고맙다는 전화를 하시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며 단숨에 4,000달러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규칙도 없고 규제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이 오직 콜드콜과 순수한 아드레날린만이 있었습니다. 조던은 자신만의 왕국을 발견했고 제국을 건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989년 조던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롱아일랜드 출신의 데니 포리시라는 남자가 합류했습니다. 빠르고 말 많고 술과 마약에 찌든 괴짜였지만 세일즈맨의 매력과 사기꾼의 본능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었어요. 월스트리트 출신도 아니었고 때로는 같은 행성 사람 같지 않았지만 거래를 성사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던은 그에게서 무언가를 봤죠. 굶주림, 충성심, 그리고 멈추지 않는 에너지를 말이에요. 조던이 비전을 가져왔다면 데니는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그들은 제국을 세웠죠. 바로 스트래튼 오크몬트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은 폭발적이었어요. 조던의 체계적인 사기 기법과 데니의 무모한 실행력이 만나 전례 없는 범죄 조직이 탄생했습니다. 이름부터가 위험있게 들렸습니다. 마치 100년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회사처럼 느껴지도록 지었던 것이죠. 실제로는 번쩍거리는 형광등, 어울리지 않는 책상들, 그리고 그 어떤 규제 감독도 받지 않는 쇼핑몰 보일러룸 같은 곳이었습니다. 초기에 모집한 직원들은 애널리스트가 아니었어요. 자격증도 없었죠. 바텐더, 대학 중퇴자, 동네 사기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던이 원한 건 경험이 아니라 굶주림이었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조던은 직선 설득법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말 더듬는 신입사원을 고압적인 세일즈 머신으로 바꾸기 위해 고안된 심리적 압력 소리였죠. 망설임을 없애고 의심을 몰아내고 고객에게 안녕하세요부터 수표를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까지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흐름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판매 기법이 아니라 심리 조작의 과학이었어요. 먼저 신뢰를 구축하고 긴급함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자극한 다음 희망으로 마무리하는 4단계 프로세스였죠. 고객이 아니요 라고 말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예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로 몰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곧 사무실은 빠르고 시끄럽고 중독적인 리듬을 갖게 됐습니다.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리고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죠. 그 에너지는 전기 같았고 자만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였고요. 스트래튼의 진짜 특별함은 판매 방식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팔았느냐가 핵심이었어요. 그들이 노린 건 잊힌 투자자들, 노동계층, 은퇴자들, 절박한 부모들, 월스트리트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트래튼은 그들에게 희망을 팔았지만 긴급함으로 포장하고 가짜 확신으로 치장했으며 조작된 예측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처음에는 BGGT나 YU 같은 이상한 이름을 가진 1센트짜리 쓰레기 주식들이었어요. 보도자료 말고는 거의 존재 증명이 불가능한 회사들의 주식이었죠. 하지만 돈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자 계획이 발전했습니다. 가짜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IPO도 있었거든요. 저가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다음 매장을 과대 광고 기계로 바꿨습니다. 전화가 쏟아지고 약속이 이어졌어요. 인위적으로 조작된 흥분으로 시장을 가득 채우고 주가를 급등시킨 다음 정점에서 모든 것을 팔아치워 수천 명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걸 펌프 앤 덤프라고 부르죠.
하지만 스트래튼 오크몬트에서는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90년대 초반 이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스트래튼은 단순한 중개회사가 아니라 카니발이었습니다. 사무실은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소리, 에어혼, 테스토스테론, $2,000짜리 양복, 콧불소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마약으로 가득했죠. 조던은 두려움과 충성심이 통화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최고 성과자들은 왕족처럼 대접받았어요. 보너스 수표, 휴가, 심지어 시계까지 사탕처럼 사무실에 뿌려졌습니다. 성과가 나쁜 사람은 굴욕을 당했죠. 해고당하고 몇 시간 만에 교체됐고 그 후에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스트리퍼, 팩스기에 넘치는 샴페인, 규정 준수 매뉴얼 위에 코카인까지 신성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던은 공식적으로 아르마니를 입은 컬트 리더가 되었습니다. 헬리콥터를 샀고 아내 나오미의 이름을 딴 요트를 가졌으며 저택과 람보르기니와 롤렉스를 소유했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성공이 전부라고, 이기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서류상으로는 스트래튼 오크몬트가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상장시켰고 수억 달러를 모금했으며 누가 봐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겉면 아래는 모두 환상이었습니다. 진실을 팔 수 없을 때는 꿈을 팔게 되는 법이죠. 조던 벨포트는 정확히 그 방법으로 제국을 세웠습니다. 1994년까지 스트래튼 오크몬트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기업들을 상장시키며 수백만 달러 수익을 올렸고 전국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이면에서는 구조가 썩어가고 있었어요. 회사의 IPO 모델은 공격적이고 친숙하며 점점 더 무모해졌습니다. 같은 플레이북이었죠. 주식을 과대평가하고 꿈을 과장하고 현실이 따라잡기 전에 매도하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SEC는 의심스러운 서류 제출 건수 증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7달러에 사서 30달러까지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본 투자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일부 브로커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익도 없고 제품도 없고 때로는 전화번호도 없는 주식을 팔고 있었거든요. 경영진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키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둘 중 하나였어요. 회사가 커지면서 돈 숨기기도 복잡해졌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가짜 회사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일부 계좌는 영국에 있는 조던의 이모 명의였고 어떤 자금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 이름으로 제네바에 보관되어 있었죠. 조던은 한때 가정부를 이용해 자금을 이동시켰는데 현금이 든 봉투를 브래지어에 꿰매 넣어서 운반하게 했습니다. 조던은 이를 자산 보호라고 불렀지만 FBI는 자금 세탁이라고 했어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방법들이 실제로 수년간 통했다는 게 더욱 놀라운 일이었죠. 회사 내부에서는 상황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약물 사용은 한때 보상이었지만 이제는 필수가 되었어요. 컬루드는 말을 느리게 만들고 코카인은 다시 빠르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전화 통화 중에 기절하기도 했고 한 브로커는 세일즈 현장에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수수료나 여자 문제 또는 과도한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조던 자신도 회사보다 더 빨리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파탄나고 있었어요. 아내는 소파 쿠션에서 마약을, 욕실에서 주사기를 발견했죠. 한 번은 3살 된 딸을 조수석에 태우고 루드에 취한 채 페라리를 기둥에 박은 적도 있었습니다. 조던의 삶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었어요. 마약이 그를 지배했고 그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잃어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요트 사건이 일어났어요. 1996년 6월 선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던은 폭풍우 속에서 이탈리아에서 사르데냐로 항해를 고집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아무것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나오미호는 지중해 한가운데서 침수되기 시작했어요. 조던과 아내, 딸이 배에 타고 있었고 보석과 마약 등 200만 달러 상당의 물건들도 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 해군에 의해 구조됐어요. 요트는 파괴됐고 조던은 살아남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뭔가 죽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와 보니 벽들이 좁혀지고 있었어요. 포브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들이 여기저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전직 직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인물은 FBI 금융범죄수사부의 요원
그레고리 콜먼이었어요. 콜먼은 단순히 적신호를 본 게 아니라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조용히 타임라인을 조각조각 맞춰가기 시작했죠. 스트래튼의 콜드콜 대본을 확보하고 전신 송금 기록에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신고된 소득과 맞지 않는 부동산 구매를 추적했습니다. 조던이 현금을 인출하고 카지노와 미술상에서 5만 달러짜리 현금 수표를 발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콜먼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고 결국 조던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던이 몰랐던 건 그의 브로커 중 일부가 배신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 명은 별도의 사기 혐의로 체포됐고 다른 한 명은 보너스가 지급되지 않아 앙심을 품었죠. 그들은 도청 장치를 달고 통화를 녹음했으며 파일을 뒤집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자기 보호 때문이었죠. 그리고 1996년 10월이 왔습니다. 연방 요원들이 스트래튼 오크몬트를 급습했어요. 해가 뜨자마자 도착했죠. 전화기는 책상에서 뜯겨나갔고 서류함은 비워졌으며 하드 드라이브는 복사됐습니다. 직원들에게 질문을 쏟아부었고 누군가는 서류를 유출하려 했으며 다른 사람은 찢어진 계약서로 가득한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어요. 상관없었습니다. FBI는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97년 초 수사를 받고 있고 자금을 이동하지 말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로 200만 달러를 송금했어요. 거래는 추적됐고 대화는 녹음됐습니다. 바로 그 한 번의 송금이 모든 것을 풀어내는 실마리가 됐죠. 추격은 끝났고 추락이 시작됐습니다. 1998년 말경에는 벨포트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됐어요. FBI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고 SEC가 서류들을 확보했습니다. 그가 차가운 전화와 거짓 약속으로 세운 제국이 마침내 무너졌고 이제 그의 차례가 됐습니다. 연방교도소에서 최대 30년형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전신사기, 증권사기, 자금 세탁 혐의만으로도 그를 매장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조던은 항상 해오던 대로 했습니다. 팔았어요. 주식이 아니라 정보를 말이죠. 뒤집었고 협조했으며 도청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숭배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영수증처럼 넘겨줬어요.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기소됐습니다. 브로커, 파트너, 친구들 말이에요. 그들 중 일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스트래튼에 입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조던에게서 판매법을 배웠고 그의 플레이북을 따랐으며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오래 복역했어요. 조던은 최소 보안 시설에서 22개월을 보냈습니다. 울타리도 없고 감방도 없는 곳이었어요. 경비원들은 총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는 아침에는 테니스를 치고 오후와 저녁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고 썼습니다.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복역 중인 코미디언 토미 총을 만났어요. 조던은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마약, 요트, 현금 봉투, 생활 방식이 된 거짓말들을 말이에요. 토미는 화내지 않았고 오히려 재미있어 했죠. 이걸 기록해둬라고 말했고 조던은 그렇게 했습니다. 감옥에서의 만남이 그의 다음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준 셈이었어요. 2007년에 그는 사과라기보다는 승리의 랩처럼 보이는 회고록 월스트리트의 늑대를 출간했어요. 후회도 없고 반성도 없으며 요트와 난교와 사기와 농담들만 가득했습니다. 대중은 그걸 좋아했어요. 영화 판권을 팔았고 소편을 썼으며 2013년에는 마틴 스콜세지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를 세계적인 블록버스터로 만들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거짓말했던 그 남자가 이제 대형 스크린에서 투자자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었어요. 관객들은 웃었고 비평가들은 박수쳤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사기꾼이자 범죄자인 조던 벨포트는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은 영화 출연료를 받지 못했어요. 행복한 결말도 없었죠.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잃은 교사들, 평생 저축을 투자했던 전쟁 참전 용사들, 다음 기회를 위해 집을 담보로 잡은 가족들이 빚만 남겨진 채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법원은 조던에게 1억 1천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일부만 지급됐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해외 계좌, 부동산 신탁, 법적 허점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조던은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동기부여 강연가이자 영업 코치, 팟캐스트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성공을 팔고 윤리와 도서를 가르치며
전 세계를 돌며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늑대라는 이름을 마치 명예의 훈장인 양 사용하고 있지만 그건 상처와 같은 것이죠. 그는 단순히 법의 심판을 피한 게 아니라 그것을 팔았습니다. 22개월 만에 도서 출간 계약을 맺었고 사기를 명예로 바꿔놓았어요. 아마도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박수를 쳤다는 것일 겁니다. 그는 한때 나는 탐욕스러웠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가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던 벨포트의 범죄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규제가 느슨했고 감시가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탐욕이 판단력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가장 무서운 현실입니다.